자, 주제별 문법 기출문제 해설, 먼저 2019년 문제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전공 A의 2번 문제, 이건 이제 괄호 넣기 문제죠. 되게 현대국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인데 이번에는 중세국어 문제가 맨 앞에 이렇게 툭 던져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섞여 있는데, 그전에는 문제가 뭐 교육학, 또 문학, 그 다음에 국학 또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앞에 있고 2번에 있고 또 8번에 있고 좀 띄엄띄엄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풀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적인 그런 것하고 약간 달라서 지금 고저하고 과대어를 가지고 이 둘은 의미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연결어민데 뭐뭐 하고죠. 이게 이제 그대로 현대국어에서는 뭐뭐 하고자 이렇게 되죠. 고자, 뭐뭐 하려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나 뭐 희망이나 목적이나 이런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다. 그런데 이 고저와 같은 것으로 중세국어 때 과대어가 있었는데, 이 둘은 어떤 기능으로나 의미로나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시험 문제에 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내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둘의 차이점을 찾아내라 이런 거예요. 의미도 같고 기능도 같은데 그 차이가 뭔가.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강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 할 때는 조금 지루해도 계속 강독을 했었는데, 이 강독을 제대로 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항상 분석적인 자세로 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분석적인 것, 의미나 뭐 기능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통사적인 어떤 차이,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자료를 보면 기래에 더윗 병하야 누른 매화 시절 비로 젖이고자 사랑하노니. 강독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장처럼 보이죠. 자, 기래에 더위의 병, 그러니까 더위를 먹었다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더위를 먹었다, 뭐 이런 더위 병하야 누른 매화 시절. 자, 누른 매화 시절 비로. 자, 지금 더워요, 여름이에요. 그런데 매화는 언제 피어요? 겨울이 아니고 초봄이죠. 늦겨울, 초봄에 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때 비가 내린다면 굉장히 춥겠죠. 시원하겠죠. 그래서 누른 매화 시절의 비로 젖이고자, 적시게 하고자 이런 말이에요. 그 추운 비로 젖이게 하고 싶다. 의도나 희망이니까 젖이고자 사랑하노니. 여기서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막 지금 너무 더우니까 매화 필 때의 그 시원한 비로 몸을 적셔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노니. 자, 원한단 부처 멸하신 후에, 자, 원하기는 부처가 멸하신 후에 이 세계의 경전을 펴고자 하노이다. 이 경전을 펴고자 원한다, 펴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대를 보면 애기 스러디가되어 하노니. 자, 애군이에요. 재앙. 애군이 스러디가되어 사라지기를, 없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이야기. 애군이, 재앙이 사라지기를 원하노니. 문수는 원하샤되,
자, 문수가 원하되 세존이 신통력으로 묘음을 나토시가 되어 하시는. 자, 세존이 신통력으로 묘한 소리, 그러니까 감춰진 소리, 어떤 비밀의 소리, 진리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기를, 나토다, 드러내다, 이런 말이죠.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원하시거늘.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고저나 과대는 전부 다 뒤에 원하다나 생각하다, 사랑하다, 여기다, 바라다, 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의 차이점을 찾아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저와 과대어는 모두 15세기 국어에서 무엇의 의미를 가지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용법상 차이를 보였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은 좀 집어넣기가 쉽죠. 의도나 희망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적절해져요. 그래서 뭐 의도,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을 거고, 수험생에 따라서는 희망을 넣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목적을 넣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감점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대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1과 2의 무엇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저가 사용된 문장들과 용법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여기서 1과 2의 무엇이, 자, 애기 스르디과 되어 원하노니, 이 문장을 보면은 스르디과 되어 하고 그 다음에 하노니, 이것과 이것은 무엇이 다른가? 주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애기, 스러진다는 것은 이 애군이 주어예요. 애군이 스러지기, 사라지기를 누가 원해요? 화자가 원한다는 거예요. 화자가. 그러니까 이것의 주어와 이것의 주어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문수는 원하샤되 세존이 신통력으로 묘음을 나토시가 돼. 묘음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예요? 세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는 세존이고 두 번째 주어는 문수예요. 원하는 사람은 문수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첫 번째 고저를 보면은 비로 저지고저 사랑하노니, 자, 내가 묘화 시절의 비로 내 몸을 적시고 싶다. 적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 다음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태멸하신 후에 경전을 펴고자, 펴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자죠. 내가 경전을 펴고자. 그 다음에 한호이다. 원한다. 원하는 사람도 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강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구별하지는 않아요.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저하고 중세국어 할 때 연결음에서 고저나 과다 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의도나 희망의 연결음이다 하고 우리가 강독을 했지만 둘의 차이를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강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동의문과 관련된 수업의 일부이다. 동의문. 지금 이 동의문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온 건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문제 내용을 보면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것은 동의문인데 이제 반의어예요. 대부분 지금까지 의미로는 어휘 의미론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다 이제 전제 함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주로 이제 반의어나 뭐 유의어, 그 다음에 상하의어, 이런 어휘 의미론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었는데 이번에는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른 문제인가? 하지만 결국은 이 반의어 문제예요. 반의어. 그래서 이 동의문에서 영희는 어제 학교에 결석했다 하고 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석했다와 출석했다 이것들은 반의어인데 하나를 부정하면 그대로 반의어가 돼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보 반의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러면은 이 상보 반의어는 이런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자가 되죠.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상보 반의어라 그러죠. 자, 이럴 때 하나를 부정하면은 그대로 동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그랬을 때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지 않았다. 이것하고 책을 받았다고 똑같은 건 아니죠. 같은 반의어인데도 이것은 하나의 부정이 다른 편의 긍정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반의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이 왜 모두 반의어를 사용해서 동의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 형식이 다르냐, 왜 부정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사가 그것은 반의어 유형이 달라서 그렇다. 결석하다 출석하다는 상보 반의어로 출석하다를 부정하면 결석하다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건 되지만 주다와 받다는 역의 관계 반의라서 역의 관계 반의어. 보통 이것을 우리가 관계 반의어 또는 방향 반의어 그러죠. 관계 반의어 또는 방향 반의어. 방향이 다르다, 관계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달라서 이 나에서와 같이 무엇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야 이 가의 동의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꾸는 게 뭐가 바꿔졌어요? 주어와 부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주어와 부사어 이렇게 쓰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쓴 사람. 이제 이런 함정에 쉽게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 점수에 한 0.0 뭐 이런 거 0.1점 뭐 이렇게 좀 받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답안은 뭐였을까요? 문장 성분이겠죠. 문장 성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문장 성분. 이러면은 이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의미론에서는 이럴 때 이제 논항이라 그래요. 논항 그러면은 점수를 다 받았을 거고 문장 성분 그러면은 좀 가산 점수를 더 많이 받았을 거고 이렇게만 했으면 이것을 많이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바꾸는 게 항상 주와 부사하고 관계만은 아니니까. 예물 밑에 한번 보세요. 책방은 꽃집 오른쪽에 있다. 자, 꽃집은 책방 왼쪽에 있다. 자, 이럴 때는 꽃집의 뭐 오른쪽. 이때 꽃집은 뭐예요? 꽃집의 그러면은 이때는 관형어가 돼 버리죠. 자, 그러니까 꼭 주와 부사와 관계만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9번에 형용사.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할 때 문법은 그런 것 같더라고. 어느 한 부분도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다 연결되죠.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몇 % 맞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광고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법은 광고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 배운 게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실전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보면은 거의 유형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적중률로 따지면은 100% 적중해도 별로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 다 그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을 얼마나 맞추느냐 이런 거죠. 형용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했죠. 자, 형용사 구문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좋다, 그립다. 나는 철수가 좋다. 나는 철수가 그립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를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심리 형용사 그러는데 이제 우리말 보면서 이거 주관성 형용사 그렇게 하죠. 주관성. 순이는 눈이 크다, 착하다. 동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나타내죠. 크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객관성 형용사 이렇게 나오고 평가 뭐 형용사, 뭐 심리 형용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평가를 나타내거나 비교, 뭐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성 형용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보면 의미적 특성을 서술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심리, 평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과 이의 형용사와 어하다의 결합 가능성을 서술해라. 이것은 우리가 형용사 할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지만 설령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답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다, 그리워하다 해보고 그 다음에 커하다, 착해하다 당연히 심리는 되고 평가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결합 가능성을 서술할 것.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보면 이의 형용사에 선행하는 문장 성분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서술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서술절이죠. 그러니까 순이는 눈이 크다. 우리가 해서 이중주어 문장으로 보면은 뭐 제1주어, 제2주어 또는 대주어, 소주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근데 학교용법에서는 이것을 서술절로 풀이하죠. 그러면 전체 주어, 서술절의 주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전체와 부분 또는 소유죠. 가장 그 일반적인 문제를 낸 거예요. 순이는 눈이 크다 그러면 눈은 순이요 눈이니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그러면 마음씨는 동수의 부분인가? 소유인가? 이건 소유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죠. 그러니까 부분과 소유가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석이 돼요. 그러면 전체의 한 부분이거나 소유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면 다 이게 들어갈 수가 있죠. 소유로도 해석할 수 있죠. 눈은 순이에게 소속된 거죠. 마음씨도 동수에게 소속된 거죠. 자, 그래 전체와 부분 또는 소유 관계. 이것은 이제 점수 주려고 낸 문제 같아요. 형용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틀릴 수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우리가 중세국어 할 때 시옷과 디귿이 중세 때는 다르게 발음되었는데 뒤에 이거 시옷이 소리나지 않으면서 결국 디귿같이 귀착되었다. 그러면 이제 중세 때 시옷과 디귿이 각각 다르게 소리 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둘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시옷과 디귿이 구별되어 발음됐다는 것은 우리가 제1 근거로 뭐를 들었어요? 제 첫 번째 근거가 후민정음 해례에서 이 둘을
따로따로 이렇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서로 다르게 소리 났다는 거죠. 표음적 표기가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낫 하는 것하고 낫 하는 것하고 소리가 다르게 났으니까 표음적 표기의 원리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났으니까 달리 표기한 것인데, 만일 이것이 같은 소리였다면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죠. 표의적 표기였다면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둘이 다르게 소리 났다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근거, 또 하나는 이제 간접적인 근거로 조선관 역어에서 이 시옷과 디귿을 다르게 표기했다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말에 이것을 표기할 때, 시옷 발음 표기할 때는 이 생각 사자를 써서 시옷 음을 표기했다 그랬죠. 근데 디귿으로 끝나는 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 자, 그러한 차이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음동화였어요. 비음동화, 비음화. 자, 이 디귿은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시옷은 안 일어나죠. 자, 이것은 현대국의 의문론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자, 디귿이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으로 소리 나는 것. 자, 그 이유는 폐쇄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귿은 폐쇄음이니까 뒤에 오는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음화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구강의 폐쇄예요. 폐쇄돼야 비강으로 소리가 나가거든. 자, 그런데 시옷은 폐쇄음이 아니고 마찰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를 시키지 못하니까 비음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시옷이 니은으로 됐다, 이렇다면 이미 시옷은 시옷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마찰음이 아니라 디귿처럼 폐쇄음이 돼가지고 구강을 폐쇄시켜 주니까 시옷이 니은으로 비음화되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국어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자료에 보면은 15세기는 인난이 낱낱이 밋밋하다가 그대로 시옷을 표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세고 발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스나니, 나스나치, 미스미스하다. 좀 말이 이상하다. 근데 약간은 그런 들림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잇, 낫, 밋 이렇게 이제 폐쇄가 돼버리니까 인난이 낱낱이 밋밋하다 하고 비음동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예들을 조금 더 보면 그 해설에 1번 부처를 만나 인난이라, 내의 사람 또한 가지 인난이라. 이럴 때는 이거 시옷이니까 안 일어나는데, 다니다 같은 경우는 허공의 나라 단예난이라. 이때는 디귿이 쓰여 있지만 예난 마잠 혼험이 물에 단예난 고기 같다니, 물에 다니는 고기처럼 혼했다. 이럴 때는 비음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시옷이 디귿처럼 비음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디귿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한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시옷이 음절에서 비음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디귿과 마찬가지로 폐쇄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를 써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결음이와 시제선언음의 결합에 관한 탐구학습의 내용이다. 자료 분석의 니은을 활용해서 기억 디귿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 문제용 보면은 작년까지는 작성 방법에 따라 이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자료 중에서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 이전 형태예요. 그러니까 2014, 5년, 6년 이때 형태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문제 유형이. 자, 근데 여기서 뭐 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이 3처럼 쭉 3의 연결음이 해서 그 니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니은에 따라서 기역과 디귿을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형이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는 연결음에 대한 게 주로 제약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연결음이 제약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이 지금 뜻으로 갔다는 거죠. 뜻. 이것은 연결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많이 축적되어 가지고 이제 확실한 것, 어떤 경우에도 반박의 대상이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또 다른 연결음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의미가 약간씩 조금 문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 이전에는 양태가 나왔죠. 양태부사, 또 양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미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의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제 국어학에 대한 연구가 좀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단지 제약뿐만 아니라 이 의미들도 조금씩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음이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들은 반드시 하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순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미, 어떤 뭐 원인의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한 거예요.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온 거니까. 자, 보면 문제제기 보면은 연결음이 지만과 달리 연결음이 고서, 면서, 개 앞에는 과거 시제 선말음이 어시 왜 나타나지 않을까? 자, 이런 것은 이제 제약으로 따지면 시제 선말음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제약이에요. 시상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시상 제약이 일어나나? 의미를 가지고 따져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만 보면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그때는 한가했다. 내가 그때는 바빴지만 지금은 한가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 보면 어시 나타나는 연결음 지만의 의미, 지만은 대조를 나타내므로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대조된다. 그러니까 뭐 시제가 과거든지 현재든지 대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시 나타나지 않는 연결음이 고서, 면서, 개의 의미. 자, 3 보면은 연결음이 면서는 동시에 의미를 나타내므로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의 선물 의미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는 되는데 나는 음악을 들었으면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고서 같은 경우는 지수는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지수는 밥을 먹었고서 학교에 갔다. 이랬을 때 고서는 어떤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죠. 뭐뭐 하고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 나열일 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시. 단순 나열일 때는 들어가죠. 철수는 밥을 먹었고 영희는 무엇을 먹었다. 이게 충분히 돼요. 근데 순차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차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다라고 그대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바람이 잘 통하게 창문을 열어두었다. 바람이 잘 통했게 창문을 열어두었다. 이것은
개는 고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것을 쓸 때 이 개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여기서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보세요. 창문을 열어두었다.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일단 어떤 원인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창문을 열어둔 그 결과 바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뒷절에 어떤 행위의 결과가 되는 거죠. 행위의 결과. 자, 그래서 이 뒷문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결과 앞문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개가 그런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안 했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예요. 중세국어 문제인데 현대국어 연결시켜서 답을 써라. 그랬어요. 보기 1과 보기 2는 중세국어 파생명사와 명사형을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다. 자, 파생명사는 체언이다. 명사형은 용언이다. 파생명사는 어근과 전미사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명사형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파생명사는 서술격 조사와의 결합으로 서술을 이룬다. 명사형은 서술격 조사와의 결합 없이 서술을 이룬다. 막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놨지만 실은 단순한 거죠. 파생명사 그러면은 완벽하게 새로운 명사가 되는 거고, 명사형은 명사처럼 기능하지만 원래의 기능은 서술어 기능을 갖는 거죠. 서술어 기능을 가지면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기 2에서 중세국어의 파생명사와 명사형을 각각 찾아 모두 써라 그랬어요.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식도 각각 밝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기 2에서 파생명사는 어때 공화이 여름에 달아리요. 자, 어때 공화가 여름, 이것은 열매죠. 열다에서 파생돼서 여름, 열매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름 그러면은 이것은 파생 명사고, 열옴 그러면은 명사형이 되죠. 그래서 여름과 여롬,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열에 옴이 붙은 거죠. 이것은 열에 음이 붙은 거고, 그래서 음이 붙느냐 옴이 붙느냐 다른 거죠. 자, 여름에 달하리요. 마담 숨을 고로이 하눴다. 자, 마음 쓰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숨은 쓰다에 음이 붙은 거니까 명사형이죠. 일급 걸음을 걸으시고, 여기서 걷다에 음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파생 명사죠. 걸음을 걸으시고. 법 들어옴이 어려우니, 법을 듣다에 옴이 붙어서 들어옴이 됐으니까 이것은 명사형이죠. 종은 마참이라. 자, 마참에 미음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자, 마참에 음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파생 명사죠. 파생 명사. 자, 맞다에 암이 붙었어요. 맞다에 암. 자, 그 다음에 보기 2에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식도 각각 박힐 것. 자, 명사파생 전미사는 매개몸 아나
의가 오고 그냥 미음이 오는 거죠. 암이든지 음이든지. 자, 그런데 명사형은 오나 우를 앞세운 미음이 오는 것. 자,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죠. 매개 모음 다음에 음이 오느냐, 오, 우 뒤에 음이 오느냐. 그러니까 이 오, 우는 항상 오는 거죠. 근데 이 매개 모음은 자음 뒤에 붙을 때만 오는 거고. 자,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에 중세국어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음미로부터 이어진 현대국어 형식을 포함하여 서술해라.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파생 명사와 명사형이 구별되어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구별이 사라졌다라고 기술해 줘야 되죠. 그래서 파생 명사나 명사형 모두 음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막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만 공부하는 학생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중간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섞여 있죠.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도 강독이 안 되면 틀리기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음이 문제도 공부가 조금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2019년 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